그 다음 연자는 그 강승환 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졸업하시고 경희대학교 의학대학원 동서의학 박사를 하시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계시고 서울대학교 뇌파센터 교수로 지금 역임하고 계십니다. 강승환 교수님 어떻게 연결이 되셨나요? 네. 예. 땡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반갑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이제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의 한국인 뇌파데이터센터를 맡아서 이제 소아청소년부터 이제 장노년층까지의 건강인 표준 뇌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지금 좌장을 맡고 계신 윤영철 교수님께서 약 5년 이상 수집하신 각종 원인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 또 치매 환자들의 뇌파 데이터와 또 임상 데이터를 같이 머지해서 뇌파를 기반으로 한 이제 경도인지 장애 선별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앞서 박경희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뇌파와 관련된 내용들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경과 선생님들께서는 뇌파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익숙하시겠지만 이 뇌파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변화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즉 이 사람의 임상적 컨디션을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그 피처들을 추출을 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또 오그멘테이션하고 학습을 해서 원하는 이제 상태를 잘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것이 이제 이 뇌파를 활용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들을 그냥 시각적으로 판별하는 것이 컨벤셔널 이미지에서 주로 지금까지 활용하셨던 그런 방향인데요. 주로 이제 어떤 그 non-stationary한 스파이크나 이런 체인지들을 주로 시각적으로 판별을 하시는 것이 이제 컨벤셔널한 관점이었다면은 소위 말해서 퀀티터티브 이미지 정량 뇌파에서는 이런 타임 시리즈의 이런 뇌파 파형의 시각적 분석에 의존하지 않고 이것을 공학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 기법을 해서 그 레저넌스 시그널 속에 담겨져 있는 각 주파수 대역별로 이 빠른 주파수는 빠른 주파수대로 소위 뭐 베타파 이상의 빠른 주파수와 델타파나 세타파 이상의 슬로우 웨이브에서 이러한 주파수들이 느리고 빠른 주파수들이 얼마나 혼재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그 필터링을 하고 또 파워 스펙트럼 분석을 해가지고 정량적 값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퀀티터티브 이미지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은 주파수 그리고 각 주파수별 그 정량적 값과 세기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주파수의 그 파형의 그 파장의 특정한 파장에 발생하는 위치를 추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로 독립된 시그널들의 상호 연계성, 코릴레이션들을 다양한 수학적 값을 이용을 해서 그 연관성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파의 그 파장의 유사성 정도를와 그다음에 커절리티를 이용해서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또 분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그널들이 얼마나 스테이셔너리하게 나오는지 아니면은 굉장히 컴플렉스하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신호의 규칙성과 복잡성을 분석을 하면서 다양한 속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신러닝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가자면은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다 보니까 아까 앞선 연자분께서 이제 그 RNN 같은 기법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이게 뇌파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니까 RNN을 사용을 하면 이게 잘 분석될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이제 앞선 연구자들께서 주로 이제 RNN 기법을 활용을 해서 시그널 분석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이거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다양한 피처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아마 뇌파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잠깐 기본적인 내용들을 복습하고 하자면은 크게는 이제 델타파, 세타파, 그리고 알파, 베타, 그리고 베타 중에서
특별한 이제 주파수 이상의 파장을 또 감마파라고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뇌파를 이해할 때 각성 상태에서의 뇌파는 주로 10Hz에서 20Hz 사이가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것보다 좀 더 느린 파가 도미넌트하게 되면 이제 어라우절 레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디제너레이션이 진행되거나 에이징이 진행될 때 좀 더 이제 서파가 많이 증가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20Hz 이상의 뇌파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는 이제 앵셔스하거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게 패닉 같은 어떤 포빅 레스판스가 나타나든지 하는 그럴 때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정상일 때도 다양한 그 주파수 대역의 이제 파장들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수면과 각성 리듬에 따라서 그다음에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이 도미넌트한 리듬 패턴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질병의 지금 현상을 이해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굉장히 수준 높은 그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20 시스템이라고 뇌파의 전극을 측정할 때 우리가 기준이 되는 전극 부착 부위가 있죠. 이 전극 하나하나에서 이런 이제 뇌파가 하나씩 측정됩니다. 파장들이 측정이 되고 이것을 소위 말해서 이제 퓨리에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걸어주게 되면은 가로축이 이제 주파수입니다. 이제 느린 주파수에서부터 빠른 주파수까지 각 주파수 대역별로 얼마나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이런 파장이 많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크기가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전극이 부착되고 하나의 타임 시리즈 뇌파 데이터가 이제 측정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FP1, FP2 전전두엽부터 해가지고 후두엽까지 이렇게 쭉 이런 식의 차트 형체대로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처럼 조금 더 이제 비주얼하게 봐서 하나하나의 전극들이 이렇게 이제 동그란 2차원 원형의 점으로 표시가 되고 특정 주파수 대역의 이제 파장들의 높낮이를 상대적 높낮이를 컬러로서 이렇게 웨이팅을 줘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각 하나하나의 특정 채널에서의 주파수 대역별 이제 이 주파수의 도미넌트한 리듬들의 분포를 보는데 유용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마치 이제 이 스컬을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상대적으로 특정 주파수의 파장의 크고 낮은 발생 부위를 분포를 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값은 절대적인 값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 토탈 이 파워를 분모로 한 렐러티브 파워 값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령과 성별과 매칭되는 이제 놈 데이터베이스와의 컴패리슨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G스코어 같은 스탠다드 스코어로 이제 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반구형 모델링을 해가지고 마치 이제 우리가 지진파 같은 경우에는 지진파를 이렇게 딱 감지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지진의 진앙지를 역추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전극들이 이제 쭉 스컬 주변에 이제 스칼프에 부착이 되면 그것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역추적해가지고 이제 대뇌 피질 상에서의 이런 뉴럴 액티비티를 저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에서 얼마나 이제 주파수가 크고 빠르고 느린 주파수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추정을 해서 이제 매핑을 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해부학적 ROI와 매칭을 해서 특정 ROI에서의 특정 주파수 대역의 액티비티를 저희가 이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또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극이 많으면은 더 로컬리제이션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19채널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측정 채널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이제 추정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 애널라이시스를 통해서 실제로 측정되는 것은 스칼프에서 부착된 전극에서 신호가 측정되지만 실제 뇌파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시레브럴 콜텍스의 피라미달 레이어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전극에서 측정된 주파수들의 그런 파장 패턴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특정 패턴의 이제 시그널들이 뇌의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는지를 이제 추정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되면 많은 노이즈들이 이제 혼입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피지올로직하게는 눈 깜빡임이라든지 눈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EMG라든가 그다음에 또 핫빛 또 심지어는 이제 ECG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이 이제 혼재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이즈들을 이제 잘 전처리를 해가지고 이 코르티칼 오리진의 순수한 뇌파 신호만을 잘 이제 뽑아서 분석을 해야지만이 임상적인 판단을 하는 데서 보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노이즈들이 많이 이제 혼입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분석된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뇌파라고 하는 것은 노이즈에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잘 프리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이런 ICA 같은 기법들은 노이즈 컴포넌트들을 특히 이제 스테이셔너리하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노이즈 컴포넌트들을 제거하고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또 임상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뇌파 분석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그 로레타 같은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알고리즘이 내재되어서 로 데이터들을 전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로레타 기법에 이제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3D에서의 코르티칼 이미지를 이제 가상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각 ROI별로의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이제 코헤런스 값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피처들을 잘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MRI에서의 각 ROI별 코르티칼 thickness도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그 연령대에 있어서의 이제 퍼센타일 값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것이 아트로피가 왔는지 아니면 정상 범위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뇌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소아청소년에 있어서는 특히 에이지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헬시 어덜트가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쭉 가다가 또 이제 장노년층에서는 또 이제 에이징에 따르는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측정해서 계산되어 있는 토포맵 이걸 토포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세타 대역에서의 주파수 값이 굉장히 도미넌트한데 특히 이 가운데 프론탈 콜텍스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이 이 에이지를 감안했을 때 이 나이를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로 이게 정상 범위에 있는지 비정상인지를 알려면은 소위 말해서 하나하나의 값들을 스탠다디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 QEG에서는 주로 지스코아를 많이 씁니다. 지스코아를. 그래서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생리적 피처들은 이 정규 분포를 하지 않습니다. 정규 분포를 하지 않고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특이한 분포 패턴이 있는데 그것들을 또 적절하게 이제 분포를 또 변형을 줘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임상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패턴으로 피처를 가공을 해서 스탠다디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지스코아가 되겠고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세타파도 이제 상당히 증가를 한 걸 보이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이런 패스트 웨이브 쪽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같은 나이대에 이제 놈 데이터베이스하고 컴패리슨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다른 연령대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델타나 세타 알파 전반적으로 굉장히 주파수가 강하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판단할 때 조금 잘못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슬로우 웨이브가 강하구나. 그렇게 되면은 저게 굉장히 좀 심각한 질병을 이제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네이지 매칭된 놈 데이터베이스랑 비교를 하게 되면 좀 더 그런 오류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제가 유현철 교수님과 같이 개발하고 연구해 왔었던 뇌파 기반의 MCI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MRI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연구자분들께서 주로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께서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활발하게 하시지만 실제로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 환자들의 그 유병률을 생각을 했을 때 커뮤니티 레벨에서의 스크리닝이 적절하게 되어야지만이 그것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이것이 하나의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리 활용 가능한 그 확장성을 생각했을 때
그 뇌파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보고 확산하는 데 용이한 측면에서 스크리닝 도구로서는 상당히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달에 의료용 소프트웨어로 또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간에 이런 디제너레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뇌파는 상대적으로 슬로우 웨이브들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오실레이션은 이제 9에서 한 11Hz 사이에서의 알파파가 제일 이제 도미넌트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도미넌트 웨이브의 피크 프리퀀시는 보통 한 9에서 10 정도가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디제너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은 이런 도미넌트 웨이브들의 파워가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는 또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그 특징적인 것이고요. 이러한 현상이 뇌 ROI상이 어느 부위에 나타나느냐. 즉 이것이 알츠하이머의 MCI에서 시작되는 패턴인지 아니면 디멘치아까지 간 패턴인지 아니면 루이 바디 패턴인지에 따라서 질병에 따라서 그 질병의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스프레딩 되는 그런 패턴들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레션에 가면서 이런 그 뇌파의 주파수 대역별 변화와 그 다음에 그것의 그 위치 관계들을 잘 분석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우리가 감별하는 데 필요한 컨디션들을 적절하게 이제 감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이징 브레인 같은 경우는 건강한 브레인과 다르게 우리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어떤 부위에서의 로컬한 펑션들이 조금씩 손상이 되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컴펀세이션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cognitive reserve capacity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eural compensation이나 cognitive reserve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 현상들인데 실제로 어느 로컬한 부분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더라도 그 적절한 커넥티비티가 잘 유지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에서의 컴펀세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런 디제너레이션이 진행되게 되면 슬로우 웨이브가 증가할 때 초반에는 이런 그 베타파 한 15에서 20Hz 정도의 베타파가 같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이 뉴럴 퍼포먼스를 컴펀세이션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더 이제 진행이 돼서 컴펀세이션이 잘 안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지 기능의 저하나 이런 증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이제 질병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 또 그리고 프로그레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또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그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주된 원인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고 알츠하이머 병에 의해서 디멘치아가 이미 이제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치료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 대사증후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라이프스타일 케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로 가는 것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 AD 디멘치아도 사실상 이제 MCI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런 프리벤티브 인터벤션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프로그레션을 딜레이 시켜주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제 테라피우틱 윈도우 페리드가 되기 때문에 뇌파라고 하는 것은 확진을 위한 검사로서는 약하지만 이런 얼리 스테이지에서의 그런 민감한 변화들을 포착을 해서 좀 더 라이트 타임에 이런 확진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적절한 이제 얼리 인터벤션이 가능한데 도움을 주자.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암네스틱 MCI를 저희가 정상이라 해봤자 이제 사실 만약에 그 환자가 이 커그니티브 디클라인을 호소하는 사람이라면 SCD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건강인과 AD를 감별하는 것은 MRI라든가 다른 검사로서도 굉장히 좋은 애큐러시를 보고해 왔었는데 사실상 MCI하고 이제 노멀 SCD를 감별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MCI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암네스틱으로 저희가 조금 도메인을 줄인다고 할지라도 이런 이제 좀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사양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인지기능 검사 더불어서 이렇게 한번 모델링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현재 이 사람이 지금 그 MCI 단계인지 아니면은 MCI보다는 좀 더 마일드한 단계인지를 감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프로그레션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더 more progressive type, 그다음에 less progressive type을 간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 일인데요. 요 이제 MCI 클래시파이어가 처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밸리데이션 하고 나서 최근에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저희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가능했던 것인데 이런 MCI로 간별되었거나 아니면 노말 사이에서도 뇌파의 그런 파형 패턴 분석을 해가지고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나타나는 MCI와 그렇지 않은 MCI를 간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윤 교수님께서 이제 제시해 주신 하나 이제 가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MCI에서 우리가 좀 더 프로그레시브 타입의 MCI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지금 딜레이드 리콜 스코어, 메모리 스코어가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게 인코딩이 제대로 안 되어서 만약 메모리 펑션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인코딩은 제대로 되는데 리트리버를 제대로 못해서 메모리 펑션이 떨어진 것인지에 따라서 이것이 언더라잉 디지즈가 다를 수가 있고 그것에 따른 앞으로 프로그레시브니스가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또 모델링을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뇌파, 정량 뇌파를 보는 데 있어서 좋은 게 이런 토포그래픽 맵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 그림이 에이지 매치드, 에이지하고 섹스 매치드 놈하고 비교했을 때 소위 말해서 인코딩 페일러 MCI, 즉 인코딩이 안 되는 그런 딜레이드 리콜 디스클라인의 이제 MCI를 정상인하고 비교했을 때 이 세타파, 베타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세타파가 이 프론탈하고 미드 프론탈하고 바이레테랄 템포랄 쪽에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타파만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세타파나 베타파를 이렇게 레이쇼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컨트라스트를 확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타파나 베타파 레이쇼가 이 미드 프론탈하고 바이레테랄 템포랄 쪽에 유액에 증가한다. 사실은 이제 뉴로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에 있어서 아주 티피컬한 패턴이 세타파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인코딩 페일러 MCI하고 알츠하이머 디지즈 디멘치아하고 이미 디멘치아로 간 그 그룹 간에 비교를 해보면은 왼쪽이 인코딩 페일러 MCI입니다. 인코딩 페일러 MCI에 비해서 ADD는 조금 더 프론탈 세타와 바이레테랄 세타의 증가가 조금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왼쪽과 오른쪽 그림은 상대적인 이제 칼라 스케일을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에서 이제 세타 베타 레이쇼가 빨간색이 이제 3.88인데 비해서 여기 AD 디멘차에서는 6이 넘죠. 즉 베타파에 비해서 세타파가 6배 이상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인코딩 페일러 MCI에서 ADD로 갈 때 이런 패턴들이 좀 더 증가되는 패턴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그룹 비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케이스가 모두 이렇게 티피컬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코딩 페일러 MCI와 리트리벌 페일러 MCI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리트리벌 페일러 MCI는 조금 더 이제 노말 쪽에 가깝고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인코딩 페일러 MCI는 이렇게 이 미드 프론탈에서의 세타파가 유의하게 증가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런 코그니티브 디클라인을 통해서 어떤 ROI 영역에서의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 또 다른 영역에서는 컴펀세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리트리벌 페일러의 MCI 같은 경우는 베타2 대역에서 페리에탈 쪽에서의 증강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건강한 청년들의 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일종의 이제 프론토 페리에탈 커플링 현상에 의해서 세타파가 프론탈에 증가를 했을 때 페리에탈에서 베타파가 같이 증가를 하면서 컴펀세이션 해주는 그런 이제 현상들로 저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레타 알고리즘 같은 걸 적용해서 소스 레벨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인코딩 페일러 MCI 같은 경우는 프론탈하고 이제 싱귤레 콜텍스에서 세타파가 유의하게 증가하면서 이제 코어런스도 같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Retrieval Failure MCI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베타 2 대역에서의 증강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커넥티비티 역시 증가되어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연구는 윤 교수님과 함께 지금 논문에 이제 투고가 되어서 지금 이제 리바이스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이제 저희 몇 개 대학의 그 연구사업단과 이렇게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면서 이제 아밀로이드 펫을 측정한 MCI 그리고 SCD 데이터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왼쪽이 아밀로이드 포지티브인 MCI고 오른쪽이 아밀로이드 네거티브인 MCI입니다. 그런 걸 보시면은 그 아밀로 포지티브 MCI에서 미드 프론탈에서의 세타파가 상당히 증가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디비dual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집단 간 비교를 했지만 통계적으로 아직 유의성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패턴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패턴을 봤을 때 뚜렷한 차이가 있고 베타2 대역에서는 아밀로이드 네거티브 MCI가 베타2의 both 페리에탈에서 증가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대단히 흥미로운 게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코딩 페일러 MCI하고 리트리벌 페일러 MCI의 이 차이의 패턴하고 꽤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에 인코딩 페일러, 리트리벌 페일러는 아밀로이드 펫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코딩 페일러 MCI가 아밀로이드 포지티브이고 즉 알츠하이머 MCI고 리트리벌 페일러 MCI는 아밀로이드 네거티브인 넌 알츠하이머 MCI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집단 간의 비교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패턴의 차이를 보면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에 꽤 이제 그 재미있는 파인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이제 인코딩 페일러 MCI가 실질적으로 아밀로이드 펫을 시행을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CD입니다. 그 SCD는 그 주관적 인지자죠. 아직 인지 검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룹인데 역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기능적으로는 정상인 이 그룹 안에서도 아밀로이드 포지티브, 네거티브에 따라서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포지티브, 네거티브에 따른 차이가 이런 SCD 군 안에서도 어느 정도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알츠하이머 디지즈죠. 프리클리니컬 알츠하이머 디지즈 SCD하고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 포지티브를 골드 스탠다드로 한 MCI 두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는 역시 프론탈 세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증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리탈에서의 베타2는 역시 조금 더 인지 기능이 양호한 SCD 쪽에서 더 증가되어 있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뇌파 QEEG를 가지고서 이런 그 알츠하이머 패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이 브레인에 침착되어 있는 어떤 플러그에서 나오는 어떤 특정 파장을 저희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과 질병의 프로그레션의 레벨에 따라서 나타나는 뇌파의 변화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보고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게 집단 간에는 어느 정도 패턴들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인디비주얼하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간에 나타나는 이런 패턴들이 인디비주얼 데이터에서도 그냥 전형적으로만 나타난다면 사실상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이 그냥 이제 QEEG만 돌려가지고 이런 패턴만 딱 보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 인디비주얼 데이터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만들었었던 것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특히 뭐 개원가라든지 아니면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SNSB 같은 그런 풀 검사를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MMS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너무 또 이렇게 민감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암네스틱 타입의 MCI하고 MCI하고 그렇지 않은 군을 나눌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1차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이제 계속 데이터도 좀 쌓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성능 테스트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 흔하게 생각할 때는 MCI가 굉장히 이제 시비하면은 디멘치아 패턴하고 이제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인디펜던트한 그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인디펜던트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하고 이 치매하고는 또 뇌파 패턴이 굉장히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ADD 환자를 그냥 넣으면은 이게 뭐 또 결과가 또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초기에 이제 이 기능을 좀 업데이트하자. 그래가지고 알츠하이머 디지즈 디멘치아 즉 아밀로이드 파지티브를 골드 스탠다드로 임상적으로 확진된 ADD 디멘치아 환자를 또 한번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사전에 이제 ADD가 이제 진행된 사람들은 먼저 이제 걸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MCI냐 아니냐를 이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포스트 클래리피케이션으로 혹여 이제 정상 또는 SCD라고 하더라도 사실 클리니컬 AD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암네스틱 MCI 중에서 특히 또 인코딩 페일러 MCI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게 또 프로드로말 AD는 아니더라고요. 아닐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디멘전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알츠하이머 아밀로이드 파지티브로 그 파지티브 양성 반응인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서 저희가 모델링을 또 새로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멀티 레이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쭉 적용하게 되면은 크게는 이제 점수가 5 구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50 이상은 정상.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상으로는 또 정상으로 분류가 됐지만 또 알츠하이머 그 파지티브 패턴을 보이는 분은 또 50에서 60 정도의 점수를 분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암네스틱 MCI로 분류가 되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알츠하이머 파지티브 패턴을 보이지 않는 군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일드한 60에서 70 그리고 알츠하이머 파지티브 패턴을 보이는 군은 70, 8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한 케이스를 보시면은 자, 이 케이스는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 디멘치아로 알츠하이머 디지즈 디멘치아로 확진된 70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보시면은 델타파가 가장 도미넌트하게 증가되어 있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겠고 아주 전형적인 그 디멘치아 환자의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 MCI 클래시파에서 한 85.5% 정도의 점수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75세 남자 환자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도 인지 장애 암네스틱 MCI로 인지기능 검사상 암네스틱 MCI가 나타났고요. 아밀로이드 펫은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즉 알츠하이머 프로드로마 알츠하이머 MCI가 되겠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세타파랑 알파1 즉 4Hz에서 10Hz 사이에서의 슬로우 웨이브가 도미넌트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약간의 페리에탈의 컴펀세이션이 조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약 76% 정도의 그런 이제 probability 스코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69세 남자 환자고 인코딩 페일러 암네스틱 MCI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피노타입만 보게 되면은 프로드로말 알츠하이머의 MCI처럼 그 증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아밀로이드 폐상에서는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템포랄 쪽에서의 슬로우 웨이브가 증가되는 양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제 알츠하이머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런 이제 템포랄 롭의 코르티칼 디제너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히포캠퍼스의 뭐 아트로피든 스클레로시스나 어떤 다른 원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진료를 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피노타입은 굉장히 전형적인 인코딩 페일러의 암네스틱 MCI였지만 실제로는 뇌파 패턴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이제 전형적인 인코딩 페일러 암네스틱 MCI와 QEG 패턴 조금 다르고 점수는 64.4, 즉 60 이상이니까 MCI이긴 한데 70 이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스코어를 가지고선 알츠하이머 형태는 아닌 그런 MCI라고 저희가 이제 사인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이제 61세 여성 환자의 SCD 환자인데요. 인지기능 검사상은 이제 노말 레인지 안에 있었습니다만 아밀로이드 검사상에서는 파지티브가 나왔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서치 서브젝트로 리크루트이 됐기 때문에 아밀로펫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됐고요. 왼쪽에 토포그래픽 맵을 보시면 특별히 슬로우 웨이브가 그렇게까지 증가되어 있는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의 분포가 되는 것은 이런 에버리지에 가까운 값을 가질 때 초록색의 이제 분포를 보이게 되고, 감소하면은 이제 파란색, 증가하면 노란색이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델타파 조금 증가된 양상이지만 노란색 정도면은 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하기 때문에 유효하게 증가했다 보기는 어렵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50 이하가 완전히 정상인데 50에서 60 사이에 54.3%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인지기능상에서는 정상이지만은 이런 언더라잉하게 그런 아밀로이드 패스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텍션 되면 사실은 확진 검사를 위한 워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럴 여건에 되는 종합병원으로 이제 리퍼를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73세 남자 환자고 인지기능상에서 정상이고 또 아밀로이드 펫에서도 음성이 나타난 케이스였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MCI 클래시파이어에서도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with normal limit라고 임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된 목적은 여기 스텝 2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MCI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은 MCI 전 단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었고, 컷오프 밸류는 6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밸리데이션 했을 때, 이건 크리티컬 밸리데이션 한 겁니다. 이제 인디펜던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밸리데이션 했을 때 센시티비티가 93%, 스페시피티가 90% 정도 나왔고요. 데이터셋을 늘려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센시티비티를 올리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한 95% 정도까지 이제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더라고요. 중앙대학교 병원하고 부산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에서 이제 임상시험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들은 아까 그 앞에 연자분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재미있는 이제 스터디 어프로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뇌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파장이기 때문에 사실 파장 자체를 학습한다는 게 사실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뿐만 아니라 각각 그 파장이 어느 채널에서 측정된 것인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 스파셜한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스페셜한 인포메이션과 타임 다이나믹스의 정보를 같이 하나의 이런 데이터셋으로 넣어서 이미지를 구현을 하고, 그 이미지의 그 하나하나의 이제 에포크를 좀 보통 한 2초에 4초 정도를 하나 이제 에포크를 잡는데, 이건 이제 슬라이딩을 해가면서 각각의 에포크 안에서의 그런 이제 주파수 대역별 파워의 변화를 이렇게 하나의 이제 이 비디오 클립처럼 이제 만들어서 이 비디오 클립 자체를 이제 저희가 마치 이제 자율주행 할 때 차가 이제 사물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행해 가는 것처럼 이런 비디오 클립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제 컨디션들을 저희가 잘 포착하는 그런 기법들을 저희가 이제 또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제 이런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2, 3분짜리의 데이터가 에버리지 된 패턴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4초를 에포크로 해가지고 이제 윈도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그 각 타임 프레임별로의 그런 각 주파수 대역별 파장이 변화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왼쪽을 보면은 또 그 자체적으로 이제 하나 이미지 갖고 있는 정보가 있죠. 오른쪽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뇌파 가지고 있는 특징적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딥러닝에 활용을 하면서 좀 더 얼리 스테이지에서의 슬라이트한 체인지들을 디텍션하는 쪽으로 저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러한 솔루션들은 또 제가 창업한 아이메디슨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뇌파 분석 솔루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뇌파라고 하는 것이 제가 뇌파 센터에서 이제 오래 연구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개인별로 편차가 되게 큽니다. 그것을
이제 연령에 따른 표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뇌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이즈에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뉴얼하게 그 프리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을 하는 숙련도에 따라서 데이터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이제 아주 레이버 인텐시티한 그런 아주 고난한 작업이고 그 손으로 다 작업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오토 디노이징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에필랩시 정도 되면 환자들이 그냥 뇌파를 찍겠지만 치매 안심센터 같은 데서 뇌파를 찍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아무래도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센터 같은 데 또 턴오버가 빨리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젤을 쓰지 않는 드라이 일렉트로드 헤드셋을 와이어리스 헤드셋을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패턴들을 또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고 온라인상에서 한 5분 이내의 분석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또 진료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그 뇌파 정량 뇌파 기반의 그런 이제 MCI 클래시파이어의 개발 과정과 거기에 주요 케이스들이라는 소개들을 이제 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뇌파의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이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Q&A 시간은 마지막에 갖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기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대신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승환 교수님도 들어오셨나요? 네. 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예. 아직 질문이 올라온 거는 없는데,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먼저 질문을 시작을 할까요? 혹시 강사 선생님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교수님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강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클래시파이어에서 우리가 네네. 이제 그 스코어링이 나오잖아요. 스코어 시스템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60%, 60점까지가 컷오프로 하셔서 이제 하셨는데 그 스코어 자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왜냐하면 그쪽 왼쪽 그림을 보니까 왼쪽 그림에는 그 센서 레벨에서의 맵을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그 혹시 센서 레벨에서의 그런 그 피처들만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 소스 레벨이라든지 커넥티비티 뭐 네트워크 이런 피처들이 다 포함이 돼서 네. 이제 머신러닝 학습이 돼서 스코어링이 나왔을 텐데 혹시 그 스코어링의 의미 같은 게 뭐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머신러닝 돌렸을 때 이제 나오는 그 probability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예. probability score인데요. 이제 포함되는 피처들은 사실상 그 서피스 레벨에서 측정된 피처가 그렇게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서피스 레벨 피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코르티컬 오리진의 정보들이 믹스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런 클래시파잉의 하나하나 인디비주얼 피처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이펙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티피컬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눈에 보고 이해하기에는 제일 좋은 게 이제 토포그래픽 맵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코어링 시스템은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할 때는 0 아니면 1 사이 값을 갖도록 저희가 이제 분포를 하게 되고요. 그 클래시파이어 성격에 따라서 0 거의 극단적 0 아니면 1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시그모이드 플로팅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적절하게 분포하게끔 그렇게 이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 0.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목적에 따라서 센시티비티를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둔다든지 아니면 스페시피티를 조금 더 비중을 두기 위해서 컷오프 밸 적자를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단계별로 저희가 한 그 모델이 한 5개 정도가 이제 같이 컨비네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모델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 각 구간별로 나눠진 것을 다시 그 구간 안에서 분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 디멘차로 이미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가 이제 사실 섞여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사실 이제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MCI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때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먼저 걸러내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도 역시 모델은 0 아니면 1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분포되는 0 아니면 1 사이에서의 probability 값을 저희가 다시 이제 그러면은 85에서 100 사이 값으로 이제 저희가 다시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분포를 시키는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 정상이다. 정상으로 분류가 됐고 이거는 이제 정말로 이렇게 그 디제너레이션의 어떤 패턴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클린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케이 그럼 이런 데이터들은 50 이하로 이제 분포를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의 이제 0에서 50까지의 데이터 값을 분포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각기 다른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각 단계별로 적용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함수 값을 갖고 0에서부터 100까지를 쭉 이렇게 리니어하게 피팅 시킨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너리한 클래시피케이션들을 적절하게 이제 접목을 하면서 그 안에서의 점수에 따라서 이 시비어리티를 판단할 수 있게 임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모델링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 선생님한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더 할까요? 그러면은 그 뇌파가 그 MRI나 펫보다 경도인지 장애를 분별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을지요? 하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강 선생님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뇌파가 구조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기 전에 먼저 생리적 변화, 경태 생리적 변화를 민감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도구로서는 가성비가 높은 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KDF 첫 번째 시즌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